뻔뻔하고 염치 없는 시댁 얘기를 많이 접해왔지만 우리 시어머니만큼 파렴치한 분이 있을까 싶어요. 참 어이없게도 시어머니는 수고도 안 하고 얻어진 성과물에 숟가락 얹으려 하셨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면 사람이 이 정도로 치사하고 품격이란 걸 찾을 수 없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결혼 생활 동안 전통이니 집안이다 뭐다 하는 소리를 하셨으면서 말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만 시어머니 집안 자체가 옛날엔 그렇게 부유했다고 말이죠. 집에서 과수원을 운영했고 시어머니, 형제들 전부 대학 교육을 받을 만큼 교육열 또한 대단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항상 남편 외갓집 얘기만 하시면서 그렇게 명문 집안이었다고 자랑하셨죠. 그러면서 꼭 시아버지를 들먹이셨어요. 지금 이렇게 형편 어려워진 게 바로 시아버지 탓이라나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고등학교 때 사업을 확장하셨는데 그때 좀 무리를 하셔서 빚을 좀 많이 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친가도 외가 못지않게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결국 시아버지 뒤치다꺼리 때문에 모든 돈을 탕진했다 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그렇게 말리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아버지 탓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거든요. 네, 시아버지 식구들은 돈은 많은데 그걸 제대로 굴릴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돈만 있으니까 결국엔 그걸 다 털어먹어 버린 거지. 내가 그렇게 뜯어말렸었는데 어휴, 저 원수 덩어리.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고집부리더니 결국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었지 뭐. 우리 아버지가 돈 있는 집안도 좋지만 꼭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눈이 삐었었지. 내가 내 발등 찍어서 지금까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니? 제가 결혼할 당시 시아버지는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셨습니다. 매일 시아버지 험담을 하시면서 고생을 시켰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빠듯한 생활비 가지고 살림을 하시는데 힘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시는 일을 하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시어머니의 말만 들으면 마치 시어머니가 돈을 버시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얹혀 사는 것처럼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막 했을 때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직업에 대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밖에서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야. 그냥 평생 살림만 하셨는데 뭐 주부도 직업이면 직업이니까 만일 그 성격에 집안일도 하시고 바깥일도 하셨다면 아버지랑 헤어져도 벌써 헤어지셨을걸. 그나마 지금 두 분이 살고 계신 이유가 아버지가 어머니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셨으니까 어찌 되었든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비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아버지랑 사시지. 아버지 힘든 상황에서 온갖 원망 다 하시면서 사셨지. 아버지 또한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원망 다 받아주면서 사시는 거고. 암튼 어머니 거친 말들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냥 그 두 분은 알아서 사시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시어머니 외가댁 자부심과 자랑, 그리고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 미움에 대해 토로하시는 것이 듣기에 거북한 적도 많았었지만 원래 말이 많은 분이겠거니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다 듣고 있다가는 귀에서 피가 날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 또한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고 두 분이 알아서 사시겠거니 생각하면 된다 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다가 연세가 있으신 시아버지가
안타깝고 억울하게 경비원을 그만두시게 됩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말이죠. 요즘 경비원 분들에게 갑질을 해서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아버지도 그런 상황에 놓이시게 된 것이었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시아버지는 낙담하셨어요. 젊었을 적엔 사장으로 사시던 분이 사업이 기울어져 가면서 빚을 갚느라 친척들 눈치 다 보시고 연세 드시고 나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시고 가장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셨고 괴로워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힘이 되어 주셨더라면 아마도 시아버지가 병에 걸리시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자리를 잃고 난 뒤 시아버지는 알아 누우셨습니다. 딱히 어디가 불편하신 것은 아니었는데 이미 노쇠해질 대로 노쇠해진 탓이겠지요. 게다가 마음의 짐까지 짊어지셨으니 기운이 나셨겠어요. 남편도 저도 시아버지를 걱정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도 시아버지 원망을 하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결국엔 이 꼴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이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아버지가 참으로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아버지가 다시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남편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시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셨을 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 이제 그만 쉬시라고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강하게 남편을 말리셨고 형편이 어렵던 와중에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 지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었습니다. 지금 너희들도 당연히 힘들지. 근데 어떻게 너희 지원을 받겠니? 당분간 좀 쉬고 다시 일어나서 일자리 찾으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그동안 넉넉하진 않았어도 나름 얼마씩 저축도 했었고 다달이 연금도 나오고 게다가 보험도 잘 들어놓았으니 어디 아파도 병원 가는데 문제 없어. 일을 해야 한다는 건 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야.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금방 재취업해서 일할 수 있다고. 도와준다는 말을 하지 말고 염치 없지만 이 아비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소개나 해줘라. 그게 나를 더 도와주는 것이야. 최대한 시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고 결국 조심히 시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자리는 바로 제 일터였어요. 운 좋게 저녁에 간단한 포장과 분류 작업을 하시는 여사님이 계셨었는데 개인사로 인해 일을 그만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일이 별로 어렵지도 않았고 경비원 근무하실 때 야간 근무조에 계셨던 터라 6시부터 2~3시간 일을 하는 경우여서 훨씬 더 편하게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집을 꺾고 금전 지원을 받으시라 강요를 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만약 시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은 채 집에 계신다면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다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그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기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시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몸은 허약해지고 점차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나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암튼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들의 의견을 시아버지에게 전달을 했고 시아버지는 본인 연세에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안도감에 기운을 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일을 하시다가 시아버지가 일을 또 하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버스에서 하차를 하시다가 얼어있는 도로에 미끄러져 그만 발목에 금이 가게 되었거든요.
별거 아니니 깁스를 하고 일을 하러 나오신다고 했는데 시아버지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당분간은 제가 시아버지 대신 그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수술까지 하셔야 하는 분이 일을 하러 나오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한두 시간 더 늦어지는 것뿐이고 안전하게 수술 잘 받으시고 발목이 나으시면 다시 출근을 하시면 되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셨고 결국 시부모님 상의 끝에 당분간만 시어머니가 대신 나와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신 것에 대해 온갖 짜증을 다 내셨지만 밖에 일이 별거 있겠냐 고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면서 본인이 일을 하시겠다 자처를 하신 거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깥일을 해보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잔뜩 신이 나 계셨어요. 시아버지 발목 수술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기양양하셨던 시어머니는 완전히 오판을 내리신 거였죠. 남의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땀 흘린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경험이 전혀 없으셨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맡으신 일을 너무 우습게 보신 거였습니다. 물론 일의 강도가 세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의 돈 받는 것이 어디 하나 쉬운 일이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하루 이틀 정도는 잘 따라오시는 듯 했으나 정확히 3일째 되는 날부터 지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기다리며 미리 포장 작업과 분류 작업을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으신 채 1시간이나 늦으셨던 거였죠. 버스를 잘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란 감정을 처음 느껴보시는 분이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 5일 동안 30분 이상 늦는 건 기본이었고 가장 물량이 많은 금요일에 출근 시간에 막 임박했을 때 제게 카톡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출근을 못 하시겠다고 말이죠. 시아버지의 발목이 나을 때까지 본인이 자처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달랑 일주일 정도 일을 하신 뒤 너무 힘들다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나 아직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안 하던 포장하니까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아프다.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일이 익숙하던데. 그냥 내가 좀 해주면 안 될까? 딱 한두 달간만 네가 맡아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너 아버지 발목도 완전히 낫지 않겠니? 일이 서툰 것도 서툰 거고 매일같이 출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내가 안 나던 혓바늘까지 낫지 뭐니. 내 아버지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내가 좀 돌봐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말이야. 내가 힘들어해서 네가 대신한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나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너 아버지랑 남편에게 그리 말하면 안 될까? 큰 소리는 뻥뻥 쳤는데 일주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다들 나를 얕볼 것 같아서 그래. 하라면 할 수 있는데 나도 늙어 그런지 체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 아유,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하나 봐. 그래도 내 체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네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달 정도만 내가 고생을 하렴. 알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바깥일을 해보지 않은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며 시아버지 발목이 나을 때까지 제가 대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바쁜 날에만 바빴지 이미 손에 익은 저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뒤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직원이 아니라 시간제로 수당을 챙겨드리는 것으로 일을 하셨었는데
바로 시어머니가 그 수당이 나온 날 바로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였죠. 제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는 계산면에서는 좀 확실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일주일 정도만 일을 하셨기에 수당 중 그 정도의 금액을 보내드렸는데 사실 그 일주일 동안 다 제가 한 거나 다름없었지만 늦게라도 출근하셨으니까 수당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전화를 하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뒤로 넘어질 뻔했네요. 너무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며느리야, 입금이 너무 덜 된 것 같아서 전화했어. 아니, 방금 확인했는데 왜 그것밖에 안 들어왔니? 한 달 동안 일했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일주일 일하시고 게다가 그 일주일 동안 제대로 일을 하시면 딱 이틀인데 왜 한 달의 수당을 원하시는 건지 무슨 신보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일주일 일하셨으니까 당연히 일주일의 수당만 들어갔죠. 나머진 제가 일을 했으니 제가 챙겨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이틀 정도만 제대로 일하셨지. 나머지 3일은 제 시간에 출근도 안 하셨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계산은 똑바로 해야죠. 엄연히 공과사가 구분이 되는 회사인데 왜 한 달 동안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며느리, 너 정말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일자는 내가 너한테 부탁했잖아. 네가 나를 생각해서 나 대신 일을 하겠다고 우겨서 내가 지금 너 시아버지 돌보고 있는 거라고. 네가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게 된 거라고 너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주일치 월급만 주면 어떡하니? 나는 네가 일하지만 나한테 한 달치 월급 줄 거라고 그렇게 나를 안심시켰다고 이렇게 너 시아버지한테 말해 놓았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눈치껏 탁탁 못하니. 그리고 그 회사는 그렇게 확실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잖아. 너 정말 야박하게 왜 이러니? 얼른 나머지 월급 이체시켜라. 너네 시아버지가 눈치채기 전에 얼른 넣으라고.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당당한 요구에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주 저를 지극정성인 며느리로 만들어 놓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닌 시아버지만 편하시라고 나머지 돈을 이체해 드렸고 그렇게 한 달간 더 호구 노릇을 했죠. 몸이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억지스럽고 본인의 편의만 생각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이 말이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동안 살가운 며느리로 제대로 못한 거 맞고 게다가 저희에게 손 벌릴 생각 평생 안 하시겠다 했으니 그 값을 2달 동안 갚는 거다라고 마음을 먹으니 그나마 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 시아버지는 완벽하게 낫진 않았지만 깁스를 하신 상태에서 회사에 나오셨고 저녁에 2~3시간 동안 포장과 분류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래, 아무 말 없이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해야 하는 일은 안 하시고 카페를 참 자세히도 보셨더군요.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 가족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확실하게 안 해도 되는 회사라는 둥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수당을 다 챙겨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셨던 것이었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저보다 먼저 일을 시작한 동생이 대표로 되어 있고 저는 이 회사의 팀장으로 있으면서 따로 개인 사업자를 내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인 사업자를 낸 이유는 제가 이 회사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미디어 사업부인데 그 역량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회사 빌딩 로비 1층에 북카페를 오픈을 하게 되었거든요. 촬영이나 북콘서트 등의 장소 협찬 비용이 부담되어 아예 제가 북카페를 차린 것이었죠.
조금씩 입소문이 나게 되면서 작지만 알차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에서는 꽤나 많은 행사가 열렸고 그걸 저희 시어머니가 보시게 된 것이었죠. 그 짧은 일주일 동안 말이죠. 이후 시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면 시어머니는 함께 오셔서 그 카페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시아버지 몸이 불편하신데 도와주시려고 오셨나 했는데 회사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언젠가부터 그 카페의 습관처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일을 하실 동안 시어머니는 카페에 앉아 계셨고 시아버지가 일을 마치면 함께 퇴근을 하시더군요. 그런 행동은 몇 달 정도 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야, 우리 카페에서 일하는 그 기생오라비 같이 생긴 남자 있잖니.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 녀석 행실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 그 여직원은 성실하게 일하고 손님들에게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데 그 녀석은 너무 불친절하고 자꾸 자리를 비우는 것 같아. 내가 몇 달 지켜본 바로는 그 여직원만 다 일하는 것 같더라고. 너 몰랐지? 그 기생 오라비 같은 놈. 아무래도 우리 카페에서 내보내야 할 것 같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 네가 그냥 믿고 직원들한테만 맡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만일 내가 지켜보지 않았으면 너 그동안 몰랐을 거 아니니, 안 그래? 갑자기 남자 직원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을 하시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주뻘이고 사장이 제가 봤을 땐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나서시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게다가 우리 카페라뇨. 거기는 우리 카페가 아니라 제 카페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새겨 듣고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또한 제가 봤을 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아마도 어르신들이 보았을 때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시지 말았어야 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폭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자세히 보질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런 애 때문에 우리 카페 손님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차라리 걔 내보내고 내가 응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 내가 걔보다는 훨씬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다고. 게다가 요즘 시니어들에 대한 이미지도 꽤 좋은 편이잖니. 내가 카페 안에 있으면서 차도 날라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인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차피 너 아버지 매일 이곳에 출근하시니까 나도 덩달아 따라 나와야 하잖니. 그리고 너 이 카페 말고도 다른 거 준비하고 있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내 남편이 그러더라. 그냥 이 카페에 나한테 넘기는 게 어떠니? 내가 책임지고 한번 운영해 볼게. 뭐, 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하는 것도 없더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 이뤄놓은 제 카페를 달라고 하시다니요. 게다가 인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달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냥 땡전 한 푼 주지 않고 앞으로 본인께서 맡아서 잘 운영해 보겠다고 말이죠. 결혼을 하고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며느리 개인의 재산도 시댁 재산이 되는 것인가요? 본인 아들 것도 아니고 엄연히 제 것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왜 탐내하시는 건지. 그리고 북카페 일이 어디 쉬운 줄로만 아셨나 봅니다. 예전 시아버지 일이 쉬워 보인다고 이까짓 거라고 하셨던 분이었으면서 일주일도 제대로 일을 못 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북카페 운영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겉보기엔 뭐든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운영을 하게 되면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카페를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왜요? 이거 엄연히 제 일터이고 제 재산인데 왜 그렇게 쉽게 제 재산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질 않네요. 지난번 아버님이 하시는 그 간단한 작업도 제대로 못 하셨으면서 어머니, 이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은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다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카페에 앉아 계시지 말고 차라리 아버님 따라오실 거면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저도 아버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머니도 함께 도와주시면 일도 더 빨리 끝나고 하지 않겠어요. 카페에 앉아서 손짓발짓 하는 아이 일 잘하는지 그거 살펴보실 시간에 발이 불편하신데도 일하시는 아버님 살펴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왜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게다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곳을 아무 데가 없이 달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건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사셨으면 저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멀뚱멀뚱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시어머니도 제게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폭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 나쁜 거네. 시아버지가 괜찮다고 해도 어떻게 그 일을 계속 시킬 수가 있니? 그게 보기가 좋디. 아무리 돈을 받는다고 해도 시아버지 부려먹는 게 마음 편해. 나 같으면 너처럼 그렇게 매정하게는 안 했을 것 같아. 몸 쓰는 일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일하시라고 먼저 이 카페 이야기했을 것 같아. 평생 일만 하고 자식들 공부시키라.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한 너 시아버지나 나를 조금이라도 불쌍하게 여겼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친정 부모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대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다. 내 생각에 내가 뻔뻔하고 어이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네가 너무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 같다. 어떻게 가족이고 시부모님인데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니?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 인생이 가엾지 않니? 그렇게 부려먹고 꼭 계산적으로 나와야겠어. 세상 어느 부모님이 고생 안 하고 자식들을 키우셨을까요? 세상 어느 자식들이 본인들 부모님 불쌍하다, 가엾다 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 사업 망하셔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힘들게 사신 게 제 탓입니까?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는 해야지만 제가 지나온 힘들게 사신 세월을 보상해 드려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 아닐까요? 말 맞다나 남편으로 인해 인연이 된 분들이지 제 부모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분노에 가까운 말씀을 듣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한편으로 웃기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시집의 갑질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죠. 비단 어머님 아버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요, 어머니 세상에서 저의 부모님이 가장 안쓰럽고 가여워요. 그분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힘겹게 싸우셨고 뼈가 빠지게 일을 하셨던 분들이었으니까요. 저보고 냉정하고 매정하다 하셨으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노력해서 힘겨운 여정을 이겨내신 분들이고 어머님은 그 힘겨운 여정을 이겨내지 못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절 어렵지 않은 부모님들이 한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대한 보상을 자식이 아닌 며느리에게 대신 갚아달라는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싶어요. 제가 클 때 어머니 제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였었는데 지난날 이야기하시면서 제게 매정하다, 좀 우리를 배려해 달라 말씀하시는 건 제 입장에선
오히려 어머니가 매정해 보이시는데요. 그리고 아버님은 조만간 다른 일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릴 작정이었어요. 저도 아버님 도와드린다고 3시간 정도 늦게 퇴근을 하다 보니 힘이 조금 붙여서요. 다른 분 채용 공고 올려두었으니 아마 곧 연락 오지 싶네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님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부모님하고는 견줄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계산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카페를 달라고, 그리고 가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달라고. 어머님도 만만치 않게 계산적으로 보여요. 이런 말 서로 해봤자 마음만 상하니까 앞으로 이런 말들은 제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도 그러시더니 어머니 자꾸 왜 그러세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저의 갈등을 알고 난 뒤에 시어머니에게 절대로 회사에 나오시거나 그 근처에 오시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처럼 해주신 것 없이 부족하게 키우셨으니 바라시는 것이 있어도 적당하게 요구하시고 적당한 선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함께 출근을 하시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도 이 일을 아시게 되었는데 난처해 하셨고 제게 미안하다 하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 경험 없는 사람이 한 말이라 치부하고 가볍게 넘어가 달라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알아봐 드렸었는데 그냥 이곳에서 일을 하시기를 바랐어요. 사실 일의 강도에 비해 시급도 좀 센 편이었고 제가 항상 같이 일을 해드리니 편안하신 부분이 있으셨겠죠. 대가 없는 공짜는 없는 법이라고, 절대로 거저주는 돈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에게 참으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시급도 좀 과하게 쳐드리는 것이죠. 조금만 더 추이를 지켜본 뒤 시아버지에게 다른 일을 권해볼 작정입니다. 아무리 제가 도와드려도 3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 계셔야 하는 일인데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연세를 드셔서도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분이니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도 너끈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싫다고 하시는데도 제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일까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절대로 공짜는 안 된다고 선을 치는데도 제가 억지로 돈을 쥐어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노동이란 것은 신성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았을 때 비로소 땀을 흘린 것에 대한 최고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었죠. 불현듯 제가 첫 사회인이 되었을 때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의 값진 노동의 대가를 받을 때 너의 자존심을 팔지 말아라. 제 짧은 소견으로는 시아버지는 지금 값진 노동을 제게 제공하시는 것이지 공짜 돈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한 지 6년 차 되었고 일을 하는 여성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오직 내 집 마련 하나 하겠다는 일념하에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바뀌는 집값 정책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원망도 되고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저희만 힘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다행히 양가 모두 노후 대책 세워놓으신 분들이었고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은 없으신 분들이라 그나마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모아놓은 돈들이 야금야금 나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틈 하나가 생기더니 결국 그 틈은 거대해져 갔고 만약 지금까지도 그 틈을 방치했다면 결국엔 무너지고 폭우를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저희에게
폭우를 맞을 수밖에 없게끔 위태롭게 만드신 분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셨습니다. 우선 저희 친정, 그리고 시댁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친정 아버지는 일찍 퇴직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아버지는 본인이 쓰러질 때까지 힘내어서 일해보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고 그때마다 오빠가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 노후를 즐기시라고 말이죠. 아버지 그만큼 하셨으면 되었습니다. 이제 손주들 재롱 보시면서 사셔도 되는 그런 연세세요. 다들 결혼시켰고 돈 들어갈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그만 일하시고 이젠 어머니랑 좋은데 놀러도 가시고 더군다나 자식들 효도도 좀 받으셔야죠. 그렇게 말이라도 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늙을수록 손에서 일을 더 놓으면 안 되는 법이야. 게다가 우리 손주들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이라도 대주고 어렸을 때 장난감이나 용돈이라도 주고 싶으면 내가 일을 해야지. 노인네가 집에만 있으면 더 늙어. 게다가 너희 엄마는 나랑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자기 친구들이나 동네 할머니랑 노는 것을 더 좋아하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몸을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걱정 말고 더욱 어려워진 시기에 가족들끼리 더 화합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해라.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말이지. 아버지는 오랫동안 가구 공장 하나를 운영하십니다. 예전에 일감도 많았고 일하시는 분들도 제법 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아버지 혼자서 띄엄띄엄 들어오는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죠. 한 3년 전부터 들어오는 일들이 거의 없긴 했었지만 아버지는 공장 문을 닫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일에 대한 욕심인지 아니면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공장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손가락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죠. 그때 엄마는 이제는 공장 문을 닫을 때라고 했습니다. 늙어서 민첩하지 않으니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퇴원을 하시자마자 바로 공장으로 달려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는 공장이라는 곳은 희망이자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듯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아버지에게 퇴직을 권하지도 않고 일감이 없는 공장에 출근을 하셔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도 운 좋게 가끔씩 드시고 싶으신 거 사드실 수 있고 필요한 거 사실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가뭄에 콩나듯 말이죠. 그래도 워낙에 알뜰하시고 소비 자체가 크신 분들도 아니고 이미 노후 대책도 잘 세워놓으신 분들이라 친정 부모님을 딱히 걱정하며 살고 있진 않았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저희 시댁을 말씀드리자면 집안 자체가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년 퇴직을 하셔서 노후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어쩌면 저의 친정보다 형편은 더 나은 상태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탄탄했던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털어 먹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시아버지가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할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거든요. 왜 갑자기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는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었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푸념을 하시는 바람에 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주식 사랑과 욕망은 결국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서 시어머니에게는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주시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소소하게 월세를 받으시는 게 있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제게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시게 되었죠. 내 시아버지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봐. 자나 깨나 어제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고
끊었던 담배까지 요즘에 집에서 뻑뻑 피워대더라. 아니, 그놈의 주식이 뭔지 아주 미쳐 환장한 것 같아. 게다가 거기에 손을 댄 다음에는 나한테 생활비를 안 줘.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줘서 내가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 사람들 한번 같이 찾아가 보지 않을래? 그 집세도 너네 아버지한테 다달이 150씩 꼬박꼬박 들어가지 않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좀 넣으라고. 가서 사정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 아버님이 그 정도세요? 어떻게 생활비를 안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주식에 빠지셨길래? 주식 그거 막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만일 그 사람들 찾아간 거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그건 어찌하려고 하세요? 차라리 아버님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돈을 한 푼도 안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절대로 시아버지 모르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면 된다고. 시어머니는 제게 사정을 하셨고 결국 저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몰래 세입자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상 특이사항에 시아버지 계좌가 기재되어 있었고 매달 시아버지에게 입금을 한다는 조약사항이 있더군요. 괜히 남에게 좋지 않은 집안 사정을 내보인 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절부절이셨어요. 당연히 그러셨겠죠. 시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시니 생활 자체를 유지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럼 시아버지에게 좀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독불장군이십니다. 오직 본인 말만이 정답이고 고집은 또 어찌나 센지 황소 고집저리 가라 하시는 분이셨죠. 아들인 남편 또한 그런 시아버지를 감당해낼 수 없었기에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아버지 행동을 이해할 순 없었어요. 아무리 본인 하시고 싶으신 대로 사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에 150,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었으나 울고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양가의 용돈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외로 한 달에 150씩 돈이 지출이 되다 보니 좀 힘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친정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아버지 이야기가 나왔고 수다를 떨다가 지금 시댁 상황을 모두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 친정이란 곳은 원래 이런 곳인가요? 그리고 말 맞다나 결혼하고 나면 다 출가 외인이라고 하더니 딸 키워봤자 다 소용없는 것일까요? 친정 부모님은 본인들 입장보다는 남의 집 식구가 된 딸 생각과 사돈들 생각을 더 하시더군요. 엄마한테 들었어. 지금 안사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구나. 아이고 바깥 사돈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나. 그 성격이 얼마나 안쓰러웠니. 억지 쓰시겠니. 이럴 때일수록 니들이 잘 보듬어 드려야 하는 법이란다. 그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가셨겠니. 지금 지원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신용티 내면 안 되는 것이고 행여 네 남편에게도 그런 티는 절대로 내는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그동안 엄마한테 줬던 용돈 이제 그만 줘도 돼. 우리 그 돈 없어도 먹고 살아. 너희들이 시댁에도 용돈 드리니 우리한테 미안해서 준 거 잘 아는데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시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니? 니들 마음 잘 아니까 섭섭해하지 않을게. 알았지? 이럴 때일수록 네가 더 현명하게 굴고 마음을 더 넓게 써야 하는 거야.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게 되면 그것만큼 흉한 모습이 없거든. 알겠지? 그렇게 1년 넘는 시간 동안 시댁에 매달 150 외의 시어머니, 25,
시아버지 25 각각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로 저희 부부가 시댁의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시아버지가 아시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사정을 자식들에게 말한 것을 알면 호통을 치실 것이 분명하다고 말이죠. 시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시는 분이 시어머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저희 남편이 입조심을 했고 시어머니와 쿵짝을 맞춰 그렇게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한 푼도 주지 않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푼도 주지 않으시는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현실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한 장 시어머니에게 주지 않는데 시댁 집안이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 하시지 않는 건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아무리 두 분이 생활을 하셔도 150이라는 돈이 빠듯한 곳이었기에 대략 시아버지가 적게나마 돈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하셨고 엄하신 분이셨고 시어머니 성격은 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모든 게 다 시어머니의 얕은 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동안 시어머니를 안쓰러워하고 가엾게 여긴 제 마음까지 다 더럽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왜 갑자기 통장을 내미시는 건지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원래 그러셨던 것처럼 툭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들 이상한 거냐?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답답한데 뭐 많이 들어있진 않아. 좀 보태서 빨리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 둘이 같이 버는데도 왜 그렇게 민기적거리는 거냐? 빚 내는 게 무서워서 그래. 너무 안정주의로 가는 것도 요즘에 바보 같은 짓인 것 같더라. 얼마 안 되지만 보태서 얼른 니들 집 좀 마련하도록 해. 그래야 얼른 손주도 안겨주고 갈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주신 돈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 한 푼 주시지 않는다는 분이 자식들에게는 1억이라는 돈을 주시다니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식 사랑인 걸까요? 그런데 당당한 시아버지 표정과는 다르게 남편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였겠죠. 통장을 받아들었던 남편은 시아버지 앞으로 쓱 내밀더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이 돈 넣어 두세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 돈 못 받아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그냥 받겠습니까? 이거 아버지 노후 자금이시잖아요. 그냥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니한테 좀 잘 대해주세요. 아, 자식들 생각하신 아버지 마음 이해가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좀 신경을 주시면 어머니가 얼마나 허탈해 하시겠어요. 저 이 돈 못 받습니다. 남편의 저 말에 그날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아버지 남편에게 그 무서운 호통을 하시면서 지금 그게 뭔 말이냐고 물으셨고 결국 1년 동안 저희가 시어머니에게 지원을 한 생활비는 시댁의 생활비가 아닌 시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셨던 게 밝혀지고 말았죠. 물론 시아버지가 주식을 시작하시면서 몇 달 정도는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지원 안 하신 것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목돈을 시어머니에게 주셨더군요. 다달이 생활비 명목으로 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크게 몇 달 동안 사용을 하라고 미리 돈을 주셨던 거였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제게 애걸복걸을 하셨고 세입자를 찾아가는 행동까지 하셨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거냐고, 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셨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 대답을 듣고는 모두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까다로우신 시아버지도 말이죠. 왜 나는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만치 키우고 이만치 정성 쏟았으면 돈 받으면 안 되는 거냐고. 그래, 나도 딴 주머니 좀 차보려고 했다네. 아버지는 주식한다 어쩐다 하면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데 딱 한 달에 들어갈 돈만 주니까 내가 쓸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그래서 니들한테 그렇게 했다. 자식 다 키워놓고 봤자 다들 돈 있는 지드랍이 눈치만 보고 너희들이 언제 내 눈치 보고 내 사정 살펴봤니? 그 누구도 알아서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아니면 뭐라도 해주면 알아서 봉투 하나 쓱 찔러주는 그런 자식들이 있었냐고. 물론 니들 속이고 돈 받아간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너희들도 줄만 하니까 형편되니까 준 거 아니야. 왜 내 아버지만 대우하는데 그게 다 바로 내 아버지만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랬어.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는 버럭하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들한테 150만 원씩 그것도 1년이나 받아먹을 수 있냐고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애들 돈은 거짓말까지 슬슬 치면서 빼앗을 수가 있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고함에 아무 말 못하셨지만 표정만큼은 뭐 어쩔 거냐는 식이셨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에 들었던 돈을 중지하고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지원을 해드린 돈이 저런 이유였었다니. 물론 시아버지에게 모든 경제권이 있다 보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시부모님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실 일이지 그 부족한 부분을 자식에게 채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머리는 이해가 되었지만 배신감이 너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거침없는 고함으로 인해 저희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엄하시긴 해도 폭력적이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었기에 두 분이 서로 해결을 하시라고 하고 저희는 빠질 수밖에 없었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이 어떠했었는지 잘 알기에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며 숨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시댁 생활비 지원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전 아버지에게 돈을 좀 융통했었거든요. 제가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주시기는 한 돈이었지만 거절하지 않았기에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 제 진심이긴 했었습니다. 친정의 돈을 가지고 시댁을 드린 경우였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했고 괘씸한 것 같기도 했고 뭔가 이용을 당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날은 참 기분이 더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 제 복장이 터지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어제 걱정했지. 일은 잘 해결됐어. 니들 가고 나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롱. 그랬더니 그동안 니들한테 받은 돈은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붙여주라고 하더라. 나한테 돈도 줬어. 니들한테 바로 줘야 용서를 하겠다나. 참 웃기지도 않아. 꽁돈 생겼지 뭐야. 나중에 내 아버지가 물어보면 돈 받았다고 꼭 얘기하고. 암튼 일은 잘 해결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해 준 거야. 애비도 많이 놀랐지. 무서워 화통을 삼아 먹었나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지. 안 그러니. 하여튼 내 시아버지는 교양이라는 게 없어. 교양이란 게. 암튼 앞으로 내 시아버지 감시가 심해질 것 같으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너네 집에 갈게. 이체시키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주도록 해라. 그러면 내 시아버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겠지. 요런 방법이 있다는 건 몰랐겠지. 의유 욕심 많은 노인네 같으니라고. 니들한테 베푸는 그 마음판의 반이라도 나한테 베풀면
내가 이렇게 미워하겠어. 우리 아들은 너한테 안 그러지. 그놈도 지아비 닮아서 은근히 꽁한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교육하도록 해. 알겠지?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동안의 일을 생각하신 듯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자식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용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현금으로 달라니요. 미안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순서가 있었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정말 뻔뻔한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다 못해 엄마 아버지 생각을 하니 눈물까지 날 것 같더군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금이란요. 왜 저희가 어머니에게 현금을 드려야 하는 건데요? 아직도 생활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직도 그 돈을 달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제 그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그 돈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아버님 말씀 들어보면 생활비로 나중에 주신 것 같던데 아니 그동안 줬던 돈인데 계속 줘야지. 뭐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지 않니?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뭐 잘못이니? 그리고 그냥 다 썼어. 내가 돈을 어디에 썼다고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니? 너네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내 시아버지가 준 통장 안 가지고 갔지만 결국엔 그거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정도 다시 돌아와야지. 내 아버지한테 돌려줄 필요 없이 그냥 나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니? 내 시아버지가 나를 무시한다고. 너까지 나를 무시하려고 드는 거야. 너 이러는 거 우리 아들도 알고 있어. 우리 아들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알지. 너 지금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한 거 우리 아들한테 말하는 수가 있다.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암튼 길게 이야기 안 할 거야. 앞으로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해. 매달 초에 돈 가지러 갈 테니까. 알았어. 이건 뭐 협박인 건지 아니면 같이 편하게 먹고 시아버지를 속이자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너무 당연하셨어요. 자식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죠. 저희들을 속이고 그동안 받아가신 돈에 대해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으신 듯 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해맑으신 건지 참 그 순수한 마음이 부럽긴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은 전화 그 이에게 현금으로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그 돈 드리는데 편하게 드렸겠어요. 저희가 돈이 넘쳐서 그동안 지원해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둘이 벌지만 요즘엔 둘이 벌어도 삶이 다 팍팍해요. 저희 그렇게 돈 없어요. 그렇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너 말 참 우습게 한다. 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단 거니. 뼈 빠지게 키워 놓았는데 왜 그 정도도 요구 못할 정도로 내가 니들한테 못한 사람이야. 둘이 버는데 왜 삶이 팍팍해. 그건 다 너희들 씀씀이가 커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 시아버지는 혼자 벌었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어. 그리고 돈이 없기 왜 없어. 네가 나보다 더 없겠어. 나한테 돈 없다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고. 나는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받을만 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야. 남들 자식들은 대출이라도 받아서 부모 용돈 준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리고 꼴랑 몇십만 원이 용돈이니 나한테서 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너 이제 그만 입 다물어. 안 그러면 더 험한 말 나온다. 저런 분이 저희 시어머니십니다. 요즘 둘이 벌어 넉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회가 그런데 아무리 허리띠 졸라매고 또 졸라매도 매일 허덕이는데 저희가 씀씀이가 커서 그렇다고 오히려 저희들을 비난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몰라도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었나? 이렇게 뻔뻔하신 분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감정을 실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억지 부리고 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 돈 들인 거 저희 친정집에서 받은 돈으로 드린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시면 아버님께도 말씀드리고 정정당당하게 돈 받아가세요. 지금도 아버님 몰래 저희에게 돈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씀씀이가 큰 게 아니라 요즘 물가를 보세요. 연일 최고로 치솟고 집값도 난리 아니고 정말 모르세요. 어떤 자식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하지도 못하겠네요. 능력 없는 자식들을 탓하세요. 저희는 어머니가 원하신 그 현금 드리지 못하겠으니까 아버님 말대로 얼른 그동안 받아가신 돈 주세요. 아버님이 돈 주셨다면서요. 그 돈도 그냥 쓱 하시라는 거예요. 왜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키세요? 저는 참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 행동은 저희가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배신감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고 저는 더더욱 그렇다고요. 저희 부모님 돈 받아서 그동안 어머니 개인 용도에 쓰시는 돈 들인 거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라고요. 얼른 돈 되돌려주세요. 저도 그 돈 받아서 저희 부모님께 돌려드려야겠어요. 그날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엄청 실망했다고 그 실망이 너무 커서 얼굴도 안 보고 싶다고 따졌습니다. 아마 제 앞이라 그랬는지도 몰라요. 제게 딱 잘라서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한테 1년간 가져가신 돈을 돌려주셨어요. 지금은 정말 만나기도 싫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주신 1억은 안 받았어요. 나중에 또 시어머니가 그 돈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실 게 뻔했기에 제가 받지 말자고 했어요. 왜 시어머니는 당연하다 생각하셨을까요? 어차피 시아버지 돈이 시어머니 돈이고 부부가 같이 가진 공동체인데 왜 우리한테 돈 받아서 따로 주머니를 차고 싶으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식한테 용돈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옛날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즘 둘이 벌어도 정말 너무 힘든 게 지금 세대예요. 좋은 부모님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주는 그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몇십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